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죠. 이은혜 그리고 조연수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2019년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가평경찰서가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은혜가 관련 영상을 제출했는데 이 영상에서 조작의 가능성 그러니까 편집됐다 뭐 이런 흔적이 발견된 거죠? 네, 편집된 흔적이 이제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당시에 2019년 6월 30일 날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문제된 그 동영상은 저녁 8시 17분경에 촬영이 된 걸로 지금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지금 그 사망자가 그 불안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바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고가 나서 그 사망자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이제 경찰이 이제 사망 이유를 수사하는 과정에 제출된 그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지금 뒤늦게 확인해 본 결과 저녁 11시 4분경에 편집된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에 이거 그 당시에 찍은 동영상을 그대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망하고 그 다음에 119 신고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 윤모 씨, 이제 사망자가 확실하게 사망한 이후에 동영상을 편집한 듯한 정황이 확인이 돼서 이제 뭐 지금 그럼 이상한 거죠? 네,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이거를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지 죽은 것이 확인이 된 이후에 이거를 11시 4분경에 편집했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니까요. 정황상 이상한 일이긴 한데 이것이 정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편집한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는 알기는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시간 후에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사망한 지 그 부분 경황도 없는 상황에서 그럴 여유가 어디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김필성 변호사 말대로라면 이제 뛰어내리기 직전 그러니까 계곡의 바위에 이렇게 숨진 남편이라고 해야겠죠. 숨진 남편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같이 뛰어내렸던 두 사람은 그 계곡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뛰어내리기 직전의 모습만 담겨 있던 건데 그 정도라면 사실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직전만 찍지는 않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다이빙하는 장면도 찍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압축이나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게 원본 그대로 촬영한 걸 내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이제 이게 편집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포렌식으로 이게 되살릴 수 있을까? 그건 제가 보기에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기기가 그대로 있느냐. 핸드폰이 이게 지금 2019년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핸드폰이 바뀌었으면 포렌식이 좀 어렵고요. 안 그래도 대포폰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 이재명 후보 사건 놓지만 비밀번호를 이게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아이폰 같은 비밀번호 푸는 것도 좀 이게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제가 보기에 전체를 포렌식 해가지고 동영상을 재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네. 관련 동영상 그러니까 동영상은 남아있긴 한데 관련 휴대전화가 남아있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쭉 따라가 본 언론들이 보니까요. 숨진 남편이 이은혜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관련 기록들이 숨진 남편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가스라이팅을 지금 계속 심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관련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있잖아요. 구조를 안 한 거. 예. 이거보다는 그냥 일반 살인 있잖아요. 자기. 이 말은 이제 다이빙을 하도록 시키는. 이게 만약에 범죄가 돼버리면 그럼 이게 부작위가 아니고 자기에 의한 살인, 일반 살인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형량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다이빙을 시킬 때 그대로 이게 밀어버리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비대칭적 권력에 의해서 심리적 지배를 하는 거예요. 비대칭적 권력에 의해서 심리적 지배. 지금 만약에 이 두 인물로 따져보면 저희가 의심하는 게 이은혜가 심리적으로 숨진 남편 윤 씨를 지배한 거 아니냐 지배한 이렇게 거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대칭적 권력 속에는 애정도 있습니다. 애정. 그럼 이게 애정이 크기에 따라서는 남편 입장에서 부인이 계속 나 그만 만날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심리적 지배 이런 게 의심가는 문자나 정황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다이빙
시키는 것도 이게 가스라이팅에서 그것도 이게 살인을 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거든요. 여지. 예. 가스라이팅 인정된다면 예. 다이빙을 이게 직접 안 밀어도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너게 안 뛰어내리냐? 그럼 이게 내가 뛰어내릴까? 뭐 이런 이게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뛰어내릴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아마 형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마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물에서 민 것도 아니고 흉기를 사용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서 혐의 입증이 저희 쉽지가 않다. 두 분의 변호사의 공통된 의견이셨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심리적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 입증의 어떤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대의 심리 상태를 조정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상대방 말을 무조건 따르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일반적인 형사 범죄인 경우에도 뭐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내심의 의사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사실은 내심 의사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아서 정신적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은 종속돼서 지배당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일단.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지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나 그러니까 집에 메시지가 이런 거죠. 계곡에서 뛰어내려. 네, 뛰어내려라고 하는 말이면 별 아무런 생각 없이 뛰어내릴 정도로 이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형법에서 행위라면 인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게 기본인데 예. 인간의 행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가 사실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최근에 또 무속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지만 뭐 주술로 사람을 저주를 했는데 자기가 했는데 뭐 나중에 사람이 며칠 있다 죽었다. 그러면 이 저주한 행위와 죽은 사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자연과학 인정한 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이 사람을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너 뛰어내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있다가 뛰어내렸다고 한다고 해서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이렇게 쉽게 인정될지 여부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자연과학적으로 의심 없이 딱 인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의혹 같은 게 없이 딱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가스라이팅과 관련해서 가스라이팅으로 의사를 완전히 지배해서 이 사람을 뭐 그 방식으로 저쪽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그 사실만으로 사실 처벌된 케이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 끝에 뭐 이것이 예. 가스라이팅 행위가 뭐 경우에 따라 협박에 해당됐다. 또는 뭐 가스라이팅 행위가 어떤 강요에 해당되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범죄에 해당되는 게 인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뭐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부의 잘못된 종교인들이 가끔 어릴 때부터 신도들을 심리적 지배를 해서 네. 성적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경우도 사실 명확하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인정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지배 관계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감안이 돼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강압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에 인정되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강압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에서 인정되는 강압적 행위가 좀 더 느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정의들이 있는 걸 수 있는데 살인 사건이나 이런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더 좁게 본다는 더 좁게 보는 게 일반 판례의 원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인정된 살인이라면 최초의 케이스가 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정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쉽지 않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여지가 좀 생긴 거다. 요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계곡살인의 피의자들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입장이 바뀌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진술 거부권을 좀 행사를 했었는데 변호인 직접 선임하겠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어쨌든 몇 가지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답변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략이 좀 바뀐 측면에서는 어떻게 법적인 조언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생각이 좀 있다고, 전략적인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전략적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수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인정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까지 이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정황상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시작한 걸로 저는 보이고요. 여전히 뭐 그런 무죄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적 사고 하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확실히.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추가로 질문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만약에 검찰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서정욱 변호사께는 만약에 이은혜 모든 피의자들도 변호는 받아야 되니까 이은혜 변호사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실 것인지 어떤 전략을 하실 것인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보면 일단은 이은혜와 조현수 그런 연인 관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분류해서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따로 조사하게 되면 범죄 자백하는 쪽이 더 형량에 유리해지니까 죄수 딜레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근데 또 한편으로 오랫동안 이 두 사람 도피 행각을 벌여왔기 때문에 충분히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 하지만 또 검찰은 또 이게 전문가잖아요. 진술 받아내잖아요. 그 재수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예. 뭐냐면 이게 그 둘 다 부인하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쪽을 못 믿어 한쪽이 자백해버리고 한 명만 부인하면 그러면 이게 부인한 사람은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둘 다 불게 된다. 이런 게 그 재수의 딜레마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 이 두 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자백 안 돼서 형이 가벼워지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그 살인형 아닙니까? 자백 한다 해도 이게 어차피 엄청난 중형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게 뭐 자백했을 때 좀 형이 아주 가벼워지고 풀리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모르지만 이런 게 중범죄에서는 둘 다 이게 끝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이게 자백이 안 되고 따라서 뭐 재수의 상황, 딜레마에 따라서 자백을 받아내게 되는 이런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이게 또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또 계획살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었지만 그리고 또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민적 분노 마음은 또 있는데 또 법정에서 또 모를 일이죠. 지금까지 살인죄 한 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살인 미수에 대해서 2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범 진술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도피하는 데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개국 당시에도 같이 서 있었다는 그 공범의 진술이 나오면서 이런 진술 그리고 보고피 사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고피로 혹시 고인이 된 숨진 남편에게 치사량의 보고피를 준 거 아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은혜와 조현수가 서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측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공범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이 부분이 조금 살인죄를 좀 입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검찰 입장에서.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자라든지 그런 게 그 도움은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쭉 보면서요. 아까 이게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저는 부작위한 살인 그것만 이게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아까처럼 이게 그 자기로 가려면 가스라이팅 이런 게 다 인정돼야 되는데 그런 게 그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부작위한 살인이 되려면 결국 이게 그 최선의 구조 인물을 이 말은 이게 남편이 위급한 걸 알고 바로 즉시 신고한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언제 위험을 인지했는지 인지하자마자 이게 신고한 시각이 언제 되는지 그 사이 갭이 있잖아요. 보통 같으면 이게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면 바로 이게 119에 바로 신고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참 시간이 뭐 몇 분 지나서 신고해버리면 이미 오버도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신고는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결국에 그 언제 그 남편이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고 바로 이게 몇 군데 신고를 했는지 이런 걸 이게 조사하면 제가 현재까지 본 바로는 상당히 그 시간이 늦단 말이에요. 본인이. 예. 따라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입증하면 충분히 부작위한 살인 정도는 입증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은 자기까지 입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작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인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그 국면에서 결정적인 게 공범의 진술. 사실 이 공범의 진술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보고 피와 관련된 이은혜와 조윤수의 주고받은 그 텔레그램 메시지. 이걸 이제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이게 이제 수사 기법인데요.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실무상 어떤 식으로 주로 하냐면 일단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자들이 진술을 다 받습니다. 예. 받고 그리고 그 진술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비진술 증거들 그러니까 무슨 아까 말씀하셨던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다른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좌 추적한 게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추적한 걸 가지고 이 진술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사이에 모순점이나 아니면 부딪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 포인트들을 찍어서 이제 그 피의자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검찰이 이제 선택할 방법은 그 방법이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금 이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을 텐데 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졌다 또는 어떤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결국은 피해자들이 현재 지금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걸 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외부로 공표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내용은 다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을 추궁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사건 자체가 어떤 식으로 그 뭐 살인죄를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살인 행위로 볼 만한 것이 무엇인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행위를 특정할 것인지, 이 행위를 어떤 행위를 살인 행위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아마 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관련 지금 수사기관들이 법리 검토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사실은 검사 입장에서 변론하시고 이은혜 변호사 입장에서 변론하시라는 말씀 제가 잠깐 드렸는데 관련된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미수 있잖아요. 두 건. 네. 이게 저는 오히려 입증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고독이랑 부작위 살인보다 예. 보고하고 이게 밀어 거 있잖아요. 낚시터에. 예. 이거는 제가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낚시터에서 밀어버렸다. 근데 이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고소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고의로 밀었다면 숨진 남편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예. 미수니까 제가 보기에 형사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살인 미수로. 근데 그걸 전혀 고소 안 하고 계속 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다는 게 도저히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보고를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다면 이게 부인이 만약에 고의로 보고를 독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게 보고집이든 누구든 고소하거든요. 네. 자기가 이게 죽을 상당히 위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고소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것도 이게 지나간 거 아닙니까? 부인을 의심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보고 파는 사람이나 그렇게 의심해서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위험성이 있었다면. 따라서 이게 보고 독이 과연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상당히 독이 위험했는지 이런 걸 이렇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살인 미수가 되려면. 따라서 저는 과거의 미수가 의도는 카톡 대화라든지 이게 의도는 어떻게 놓을지 몰라도 실제 그 미수까지 과연 이게 위험성이 갔는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런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살인 미수 두 건도 이제 쉽지 않다는 그런 의견 주신 건데 그래서 숨진 남편에 대해서 심리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자, 어쨌든 사고사로 이제 끝날 뻔한 이번 사건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보험사, 특히 보험조사관이었습니다. 관련된 보험업계에 고민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를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보험 사기 금액을 해마다 보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21년까지 한 11년, 10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보험 사기 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만 이렇게 집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아마 저 정도 밝혀졌으면 액수는 훨씬 크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보험 사기가 이렇게 많아지고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보험 사기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사기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기 여부에 대해서 이제
사실 보험 사기, 보험 사건은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다 운전하시지만 경미한 사기도 네, 있죠. 경미한 사건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뭐 1년에도 몇 번씩 겪는 분도 계시고 좀 심한 운전이 좀 서툰 분들 같은 경우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보험사의 보험 정보들 뭐 그러면 사건 정보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뭐 누가 나의 그 금융 정보나 아니면은 무슨 사고 정보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뭐 빅브라더 같은 뭐 그런 이제 뭐 권력기관이나 이런 쪽이 나의 그런 정보들을 중요 정보들을 들여다보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거를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뭐 강하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당시에 경찰이 잘못한 거 아니냐, 검찰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당시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게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이게 그 결국 이렇게 된 것도 뭐 이제 보험금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보험 담당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끄러워지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는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김필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으면 고맙습니다.